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3월에 이어 또 인하하면서 0.5%까지 낮아졌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7.2위안에 근접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오늘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이 79명으로 급증하면서 5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의 경기 부천 물류센터 확진자가 8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고양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에서는 KB생명보험 콜센터에서 7명이 감염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79명에 대해서 정부는 고강도 거리 두기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인 4시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SK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2028.5로 전일 대비 0.13% 하락했고 코스닥은 787호로 전일 대비 2.19%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300억 원 가량을 매수했고 기관도 2,200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홍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 11월이나 12월이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2차 유행을 피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올해 하반기에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는 전날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한 영향으로 IT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75%에서 0.5%로 25bp 인하한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오늘 이와 함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을 시장 예상보다 낮은 마이너스 0.2%로 제시하면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예상치를 2.1%로 제시했었는데 오늘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2.3%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역성장을 전망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전인대 마지막 날인 오늘 홍콩 보안법 제정 수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우려가 높아진 것도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금융업종이 장중 크게 상승했습니다. 은행주에서는 기업은행이 크게 상승했고 증권주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을 다음으로 금융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에서 봉쇄 완화 조치들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제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 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서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어져 온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내일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중국 전인대 마지막 날인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환이 통과가 되면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서 7월쯤에 효력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게 되면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외환 시장에도 반영됐습니다. 최근 역외거래위원회 CNH 환율이 과거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 우려가 높았었던 지난해 9월 고점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SK증권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준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 개정 여부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치루어질 홍콩 보안법 표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사상 첫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2개월 만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0.2%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에 한국은 22년 만에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한은의 주요 발표 내용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서지용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한은 금리 내릴 거 예상을 하셨습니까?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조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통화 정책 중에서 가장 좀 맞히기 어려웠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3명의 금통위원들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매파보다는 비두기파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확대되는 국면에 동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또 의견도 있었어요. 상당히 이제 의견이 많이 나뉘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내렸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특히 이제 시중금리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라 하면은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들의 어떤 가중평균 예대출 금리 거기에는 사실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4월 달에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를 이제 많이 낮춰가지고 연 1.2% 정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평균 한 2.8% 돼가지고 전월 대비 한 7bp 정도 4월 기준으로 이제 낮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저원가성 예금이 많아가지고 예금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없고 더 많이 낮췄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근 예대율 규제 때문에 예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금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금 금리 인하는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대출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님이 많이 이제 악화되는 상황이죠. 순이자 마진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님이라는 건 이자 이익 말하는 거죠. 순이자 넷 인터레스트 마진의 약자죠. 순이자 마진이 이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 금리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 0.8% 이상 됐던 게 0.78%까지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 9bp 정도 떨어졌는데 향후에 그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할 거에 대비해서 이제 국채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상할 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현수 교수님, 뭐 예상치 않은 분들도 많은데 한국은행이 딱 이 시점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 뭐 성장률이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2월, 3월 때도 이미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았었지만 4월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결국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순수출 부분에서 즉 수출 증가율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통화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그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이제 커버를 해주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재정정책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이 됐는데 2월 달에 2.1%를 전망했다가 이번에 단번에 2.3%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그 경제 성장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KDI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0.2% 성장하는 걸 봐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통화 정책 기관이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어떻든 역성장하는 걸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계 전망 기관들이 보는 뭐 IMF라든지 그다음에 S&P 같은 데는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씩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유관기관으로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염두에 뒀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그 경제가 올해 심각한 상황인 거를 이제 반증한 하나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 금융기관들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나쁘게 보는 거죠. IMF라든지. 그렇죠. IM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S&P는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보는 기관들도 있어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 이제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럼에도 뭐 불확실성은 아직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하반기에 가지고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최소한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U자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봤을 때 뭐 시나리오가 전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2%라고는 하지만 한국은행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문제가 얼마나 더 악화될지 또 미중의 갈등이 얼마나 악화될지에 따라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한국의 이제 리스크 팩터를 이야기를 따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리스크 팩터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시일 내에 이제 종료가 될 것이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더 나은 부분을 갖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다시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중무역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개선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장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 뭐 1%다, 2%다 이런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아예 포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3월부터 경기가 좀 개선되는 양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뭐 오히려 조기에 방역이 상당히 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그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잡혀가지고 3월부터 정상 가동돼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수출하는 뭐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외 수요가 억제되면서 경기 하방에 대한 그 압력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문제보다는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최근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지금 그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치라고 보통 하죠. 7을 위안 이상으로 올라갈 때 포치라고 하는데 지금 7을 위안 이상 오르고 있어요. 7.2 위안에 예, 근데 근접했죠. 7 위안 올라가는 게 사실 중국도 배드 뉴스지만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어제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한 6원 80전 정도 올라가지고 한 1,240원 정도 되는데 향후에 이제 그 중국 위안화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개연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상당히 동전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보유하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원화를 해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NDF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실제적으로 원화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면 최근에 3월 달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4월 들어서 지금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기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에 위안화 환율이 이제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이제 위안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가치가 동조할 때 하락하면서 최근에 또 금리가 인하되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금리 낮춘 것도 결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봤을 때 3월 중순에 그 0.5%포인트 빅컷이라고 하죠. 언론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때 당시도 원달러 환율이 1,280원까지 갔었어요. 상당히 며칠 동안 어렵다가 정부가 사실은 그 어떻게 좀 이제 달러 이제 많이 이제 그 공개시장 정책을 통해서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좀 안정화시킨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6천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0억 불 정도가 이제 통화수합 체결한 거고 한 4천억 불 정도가 이제 외환보유고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실제적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한 8천억 불 정도 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따가 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정하기는 좀 우리가 안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베이지북을 내놨는데 경제 활동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한국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나는 게 기본적으로 락다운이 있었죠. 우리는 락다운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락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에센셜한 것, 뭐 예를 들어서 그로서리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본 거는 뭐였냐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락다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멈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리커버리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로이터에서 폴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35%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35%. 네. 그다음에 3분기에 15%에서 19% 정도의 경제 성장률 회복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3분기 내에 완전히 반전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베이지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될 비관적인 거죠?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베이지북에서는 좀 그렇게는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까 마이너스 35%에서 15%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GDP가 1분기에 10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2분기에는 65가 되는 거죠. 그리고 15% 증가하면은 75 되는 겁니다. 즉 100에서 75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무슨 빠른 회복을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게 지금 베이지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상황이 뭐 워낙 좋지 않으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0.5%로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서 교수님 앞으로 좀 더 낮출 것 같습니까?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그 실효 하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발표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제로금리를 한번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효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효 하한선은 이미 근접한 걸 넘어서 이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이제 적극 근접했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뭐 실효 하한선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자본 유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 수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이
환율 상승률보다 지금 높은 상황에서의 최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가 상승률이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미 시조 하한선을 내려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높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원화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유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제 개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환율 상승률보다는 이제 비교적 빠르게 진척이 된다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매도세는 강하죠. 근데 어쨌든 실효화한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국면으로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 환율이 이제 7위안 유소 올라가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자본수지 관점에서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0.25%포인트하고 미국 내금리차 유지하는 거여 가지고 지금 이제 실효화한에 근접했다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한 얘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효화한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저선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 한국은행 입장을 본다면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랄까요? 0.25% 낮춘 것도 조금은 예상을 벗어난 거였는데 주 교수님 어떻게 한국은행의 향후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더 낮출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실효금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 실효금리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정의가 안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경제학자들 간에서도 이제 뭐 논의가 좀 다분합니다만 그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금리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CPI가 전년 동월 대비 대충 한 1%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실질 금리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화는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보통 이제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측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내외 금리 차예요. 미국의 그 기준 금리가 0%고 우리가 0.5%니까 50bp만큼 이게 뭐 이 정도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슨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한다라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내외 금리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금리가 역전된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도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효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두 가지 근거만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나 가능성이 그렇다라고 있다고 본다면은 노미널하게 따져 본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0%까지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 실제적으로는 다른 요인들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리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가 실효화한이니까 그 더 이상 내리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아까 우리 서 교수님은 이제 예금 금리를 은행이 내리기가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은행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금 금리는 잽싸게 내리고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게 은행들이 속성인데 좀 더 낮추지 않을까요? 예금 금리가 지금 이제 보통 예금 금리가 거의 0%대거든요. 그러니까 저원가성 예금이라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죠. 그게 실제적으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정말 4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중평균 그 예금 금리를 그 가중치를 고려할 때 0%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1.2%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내렸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예금 그 자로부터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렵죠. 최근에 이제 그 신예대율 규제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 대출할 때 그 예금 그 주택담보대출한테는 이제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한테는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할 때는 플러스 15%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 예대율 산정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예대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은행들의 전략이에요. 뭐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 조금씩 낮추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근데 이제 또
너무 이제 사실 어떤 예금자들이 이제 저금리를 유지가 되면 은행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판 상품도 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제 안 낮추죠. 네.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순이자 마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중금리에 미치는 기준금리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 시장금리에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시장금리라고 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국채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RP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레포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그 금리들, 이런 콜 금리 이런 데는 바로바로 영향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금리는 바로 방영이 되는데 은행들이 거래하는 시중금리에는 조금 이제 반영되는 메커니즘이 언제부턴가 상당히 둔화되는 상황이죠. 네. 대출 금리가 만약에 소비자들이 고객 예금자들이 기대한 만큼 뭐 잘 안 내리겠지만 조금이라도 내리면 이 주택자금 대출용으로 조금 빌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대출 이야기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워낙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잘못된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는 시장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전혀 풀려 있지 않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될 요인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자산들, 주식이나 채권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한 것도 이제 그런 현상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장기금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장기 경제 성장률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21년 뭐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은 크게 이제 고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오히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부동산 시장 쪽으로의 투자는 지금 현재 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은 그렇지만 이제 채권 시장에 역시 금리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닙니까? 이제 정부가 추경 예산을 3차 추경 예산을 집행할 때 빚을 내야 되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할 텐데 결국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이번 조치가 그런 시장의 안정에 좀 기여를 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3차 추경에서 한 30조에서 40조 원 정도를 이제 세수로 이제 걷는 거에 대한 게 사실 부담이 있다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국가 채무가 한 85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국채가 물량이 급증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좀 간과하고 있는 거는 한국은행이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국채를 전량 매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선별적으로 이제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죠.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회사채 발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240% 정도 이상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외 그 채무에 대한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거죠.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거나 기관 투자자도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를 중앙은행에 전량 매입해 준다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도 없고 정부의 재정 적자 악화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을 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소위 말해서 그 진정한 양적 완화라고 한다 그러면 장기 국채 위주의 채권 매입을 좀 이제 서둘러야 사실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도 내리고 이 한국판 양적 완화도 시도하고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수단들 총동원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 당국,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식으로든 유동성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펴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CF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통화를 발행해서 그거를 사들이지 않고 있어요. 다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RP 매수를 해가지고 3.5조를 자금을 공급해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실제로 뽑아보면은 그게 그 화폐의 공급이 증가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진지하게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적자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한국은행이 다 매입할 거니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 시장에서 직접 산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채권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장의 수급 요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정도의 규모가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지금 현재 3차 추경한다고 해도 4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평균이 약 90에서 100%입니다.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 240%.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터졌을 때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다 매도로 돌아섰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매입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기도 해요. 이런 측면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추경을 더해서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금리를 낮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그 불안감이 아주 적다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정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기 지표로만 보면 한국은행의 그 정책이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 상당히 침체 국면이고 거기다가 이제 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제로 수준이고요. 근원 물가만 보더라도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기관이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뭐 맞습니다. 방향성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낮은 수준으로 낮췄을 때의 효과하고 낮은 수준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낮췄을 때의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후자에 속한다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고려를 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낮췄다. 이게 사실 뭐 명목적인 이유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도 이제 경기가 후퇴하고 있고 대외 어떤 경제 성장률이 악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이제 0.25% 낮춘다. 물론 방향성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의 확장 정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준이 그 뭐 레포라든지 그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주는 정책 플러스 그다음에 SPV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프라이머리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리티라든지 세컨더리 코퍼레이트 크레딧 퍼실리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발행 시장에 대한 채권을 지원해주는 정책. 그다음에 이제 유통 시장에 대한 그 채권을 매입해주는 정책, 그게 한 4,540억 불 정도를 이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외환안정기금에 그 정도 그 자금이 확보가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왜 특수목적 회사에 자금을 SPV 같은 경우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채도 이제 사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이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기 등급 채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싱글 A 마이너스까지도 상당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투기 등급 채권도 매입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채권안정기금하고 지금 프라이머리 CBO 같은 경우에서 이제 조성이 됐을 때 과연 회사채를 이제 싱글 A 그 마이너스 이하로까지 매입을 해줄 수 있느냐 상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이거든요. 여전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채를 갖다가 그 투기자 등급 트리플 B까지도 사실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그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데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한번 사실 퀘스천 마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현수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본다면 지금 경제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금리를 낮췄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경기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또 국가 운영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만 이제 더 추가적인 대책은 뭐를 내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미국 사례를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그게 이제 ABS가 됐던 그다음 회사채 시장이 됐던 국채 시장이 됐던 다양한 방법으로 SPV를 만들어서 지금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매입이 안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따른 스핀오프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억제해주기 위해서 연준이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너희가 안정화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돈을 뿌려준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한국에서 한국은행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한국의 금융시장이 악화돼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한 거죠. 그다음에 환율의 한국은행의 두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한국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원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결제를 해야 될 때 달러 베이스 자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커런시 스왑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국은행도 미 연준이 하는 바와 같이 재무부에서 자금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인플레이팅을 시켜서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540억 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개런티된 자금이거든요. 재무부가 연준에다가 제공해주는 개런티라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공급해주고 하느니 그거를 맞춰서 자금을 더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염병은 세계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패스트와 스페인 독감이 대표적인데요. 정치, 경제는 물론 라이프 스타일도 송두리째 달라졌죠. 2002년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주요한 감염병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국회 미래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키워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진 국회 미래연구원장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연구원이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미래연구원이 어떤 조직인가요? 뭘 하는 곳인가요? 네, 만들어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도 일면 당연합니다. 네. 국회의장 직속에 있는 입법부의 출연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KDI 등이 행정부 안에 있는 출연 연구기관이라면 입법부가 만든 출연 연구기관이다. 네. 그 정파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를 놓고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는데 미래를 연구한다니까 조금 믿음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감염병 관련해서 그 2002년 이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주목돼요. 왜냐하면 그 과거를 통해서 또 미래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염병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전 세계 학자들이 쓰는 모든 영어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모아놓는 스코푸스라는 학술 DB가 있습니다. 네. 이 스코푸스에 스코푸스.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과 어떤 단어들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연관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기마다 그런 전염병
疾病과 관련돼서 많이 등장한 단어들을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는 발생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직 논문으로서 쌓인 게 많지가 한 않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 자료가 그래서 거기는 되는지. 스코프스의 자료가 부족해서 SNS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네. 자, 그럼 분석하신 게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그렇습니다. 네 가지의 큰 전염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감염병마다 어떤 키워드, 어떤 게 등장을 했습니까? 주요한 이슈가 뭡니까? 네네. 예. 먼저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그렇습니다. 네. 사스는 2002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신종플루는 2009년이니까 7년 후에 발생했고요. 네. 메르스는 6년 후인 2015년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는 4년 후인 2019년에 발생했죠. 7년, 6년, 4년으로 간격이 줄어든다면 그렇습니다. 또 금세 몇 년 후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네. 저희는 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저희의 이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네 개의 주요 감염병마다 나타나는 네. 공통적인 먼저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네 가지가 공통 키워드인데요. 공통 키워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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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첫 번째가 경제적 충격입니다. 그렇죠. 그건 경제적 지금 충격. 이 코로나 때가 가장 강력하게 네.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사회 심리적인 충격입니다. 네, 네. 서로 사람 간의 대의면을 기피한다든지 네, 네. 재채기만 해도 다들 눈총을 주는 그런 네. 문화의 변화 이런 네. 것들이 사회 심리 충격의 일부이죠. 네. 세 번째는 정부의 대응 능력입니다. 정부의 대응 능력. 네. 네. 이건 이번에 뭐 각국의 대응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주목을 끌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K 방역이 또 뜨고 있기도 네. 하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입니다. 환경 파괴. 환경 파괴. 이 기존의 감염병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 파괴입니다. 네.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 환경 파괴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생태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환경 파괴가. 네. 그런 점에서 앞서 본 것처럼 네. 감염병의 주기가 짧아진다는 분석과도 딱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 또 닥칠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 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주요 감염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제적 충격, 심리적 사회 심리적 충격, 정부의 역할, 대응 능력, 네, 환경 파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염병별로 특징적인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주목을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 사회 심리적 충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스나 신종플루 경우에 아직 그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충격이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돌이켜 보면은 2002년 사스 때 네. 재채기 예절에 대한 경각심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이제 신종플루나 특히 메르스 때 오면서 네. 정부의 대응이 점점 강조가 됩니다. 정부의 대응. 네, 정부 메르스 대응. 때는 정부가 좀 욕을 먹었는데 정보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안 잘했다는 점도 있고 못했다는 네, 점도 네. 있어서 네, 정부의 네. 대응이라는 그렇군요. 점에서 네.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요. 정부의 대응. 네. 그리고 가면서 점점 또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이게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 시민사회 또 국제기구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코로나 때는 국제기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메르스 때는 전에 없던 이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메르스 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는 국제기구의 역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나 이제 대응하던 체제로부터 네. 점차 시민 공동체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제는 국제적 방역이 더 중요해지게 네. 된다는 것이죠. 박 원장님, 잠시 저희가 그 긴급 뉴스를 좀 전하고 싶은데 일단 중국 전인대에서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이 네. 초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상무위원회에서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쿠팡으로 인한 이 감염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가 6월 14일까지 대폭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제대로 잘 안 될 경우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개별적인 국가의 노력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시죠.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라고 그럴까? 이건 네.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코로나는 기존의 다른 세 번의 감염병에 비해서 네.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우선 크게 보면은 경제 측면에 우선 초점을 맞춰 보면 예.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대면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따라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연결이 지금 되어가는 길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반면에 비대면 산업으로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네.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네네.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생산 기지였던 중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가동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국제 분업 체계가 좀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가 그렇죠? 대표적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대한 변화 요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소위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다시 본국으로 공장이 되돌아오는 국내 현상, 기업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도래하는 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감염병으로부터 전혀 위험이 없는 AI나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자라는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는 전 안에 있던 감염병과는 네. 그 질적 규모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자, AI나 로봇으로 노동이 대체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그렇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기계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슈가 또 이게 촉발될 수 있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 네, 어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소위 4차 산업혁명 물결로 인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던 위협입니다. 그러나 네. 코로나로 인해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노동의 기회를 얻는다는 게 점점 제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일단 기본적인 생계는 꾸리도록 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논의는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될 계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국회 관심, 네. 시행 여부를 떠나서 네.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네, 논의가 그렇습니다. 시작되는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네, 그렇습니다. 연구의 어떤 결과물로 볼 수 있겠네요. 국제적으로 볼 때 코로나의 그 파급 효과는 그 국제기구의 역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네. 국제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협력이 이제 중요하게 네. 되고요. 어느 나라에서 혹시라도 백신이 발명됐다 하더라도 네. 이것을 각국별로 서로 공유하기 위한 또 그런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아울러서 이 공급선이 다변화돼야 되는 그런 또 충격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점점 다른 나라들로 네. 생산 기지가 다변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과연 우리가 직접 생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중국이 아니라면 또 베트남이나 또 다른 제3국에서 생산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이죠. 네. 자,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지금 저희를 위협하고 있는데 언젠가 좀 진정이 된다면 지금 이런 파급 효과는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코로나 진행이 된다면. 물론 지금은 그 충격이 가장 이제 크게 와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3달 정도는 그 충격을 가장 우리가 크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스럽게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 세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희망적인 기대는 경기가 V자 형태로 바로 반등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V자 형태의 반등은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이키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이키가 누워 있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옆으로 쭉 네. 그게 긴다는 얘기인데. 회복은 하지만 회복은, 그 옆으로 길게 거의 L자에 비슷하면 가깝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에서부터는 약간 올라가지만. 상승은 하지만 전과 같은 레벨로 회복하지는 않는 누워 있는 나이키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코로나 충격이
일과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 문화의 변화라든지 또는 생산 기지의 변화 등을 통해서 한번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한번 코로나의 충격이 오게 되면 네. 그 변화가 상당히 지속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정부의 아까 역할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정부가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사회 발전이나 사회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정부 역할은 크게 단기적인 대응과 좀 더 장기적인 대응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단기 대응은 일단 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재난지원금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요. 네. 또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금 공급을 하는 것, 네. 이것은 이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 귀결은 결국 재정을 푸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앞으로 올해와 내년은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네. 반면에 장기적 대응으로서 이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오히려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산업 위주로. 네. 네. 거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문화적으로라든지 어떤 기업들의 그 비용이라든지 수요, 공급 이런 측의 변화는 어떻게 생길까요? 네. 기업들.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에 모르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격 교육을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 이거 할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재택근무도 할만하네. 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다 보면 공급이 늘어나서 네. 예를 들면 원격 교육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그 분야의 산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의 효과가 그래서 지속적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해서 국회 이제 미래연구원 차원에서 조금 조언이나 권고, 당부를 한다면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까지 재정을 과감하게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재정을 푸는 쉬운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꽃감을 빼먹는 일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재정을 풀 때는 그와 함께 패키지로 하기 어려운 일을 같이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을 보장하기, 고용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지금 있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받겠다 그렇겠죠. 네. 네. 그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할 때는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이 일시적으로 망한 것을 막기 위해서 회생을 지원합니다. 네. 그러나 그걸 하는 것과 동시에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기업들을 억지로 정부에 돈을 넣어서 살리는 것은 좀비 기업까지 살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당근과 또 아픈 약을 동시에 같이 써야지 꽃감만 빼어먹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친 국회 미래연구원장이었습니다. 당근 꽃감만 빼먹지 말고 동시에 함께 일해야 된다는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기준금리 인하에 반신반의했지만 3차 추경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정부에 화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한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한은이 빚을 내는 정부를 돕기 위해서 국채를 대거 사들이는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